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곳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어린이집들이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만 믿고 아이를 맡겨왔던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준법 투쟁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공구사업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준법 투쟁이란 무엇이고 왜 준법 투쟁을 시작했는지 또 그동안 경기도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최창한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창한입니다. 네,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준법 투쟁이라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근로기준법에 있는 8시간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네네, 9시간이 포함해서 9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준법 투쟁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오전, 오후에 각각 1시간 반씩 축소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네네. 그 시간 동안에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부모님이나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도록 했고요. 예. 또한 정부에서 시간 연장 보육으로 지정한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반 어린이집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동의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 일부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를 그동안 맡겨온 부모님들이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경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준법 투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년 전에 정부가 특별한 대책이 없이 무상보육을 발표했습니다. 예. 무상보육 발표 이후에 어린이집이 비리 집단이나 아동학대의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되고 매도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2014년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살펴본 결과 예. 지난 2년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은 늘어났지만 예. 오히려 더 과도한 제도적 문제 예. 그리고 예산 삭감 등 보육료 동결에 따른 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4년은 이대로 있으면 더 많은 비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들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비리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말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어린이집에서 이제 보조금 횡령이라고 한다든지 또 예. 리베이트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네.
근데 그 실체를 보면 제도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제도를 갖다가 개선하기보다는 예.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에 전가하는 그런 정책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무상보육의 실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밝혀서 예.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들에게 그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에는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저희 어린이집에는 이제 그 국공립 법인 할 것 없이 모든 어린이집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이제 회원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한 70-80% 정도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린이집 연합회 그 모든 회원이 준법 투쟁에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방금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 국공립이나 그 직장 어린이집은 위탁하는 분들에게는 그 정상 운영하고 예. 또 그리고 아동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시간 연장 보육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정된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예. 아이들과 부모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준법 투쟁에 함께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상당하다고 얘기가 있던데 현재 함께하는 어린이집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아마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을 16일부터 어제부터 실시했는데, 예. 어제는,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예. 참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보니까 이거를 2, 3일 안에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전면 확대되어서 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아마 전국으로도 이에 따라서 아마 동참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합회 내부에서도 준법 투쟁에 그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준법 투쟁에 반대하는 측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요? 아마 그 부분은 이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23일쯤 일주일 연장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예. 16일부터 그냥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할 것인가, 예. 23일부터 일주일 연장해서 좀 더 잘 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예. 16일부터 그냥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지. 예. 그 내부에서 뭐 반대 의견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전체 저는 만장일치로 일주일 연기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처럼 16일부터 하라 하는 의견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당장 그 어린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런 투쟁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11월 26일 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일일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학부모에게 미리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유아교육기관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는 것을 아시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오히려 저희 현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실 때, 영유아 보육법 그 규정에 따르면은, 어린이집이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네. 오전 오후에 1시간 반씩 줄어들어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면은 불법은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운영정지 폐원까지 하겠다 하는 공문을 전부 다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법 내용 중에 보면, 학부모의 동의서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부모님과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고, 예. 보건복지부라든지 상급 관련되는 정부에다가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서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올바른 집행을 하라 하는 그런 항의가 많이 빗발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준법 투쟁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투쟁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네, 저희들이 아마 그 집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언론이라든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계속적인 미온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할 때는 저희들은 현재 2014년에 대한 그 아이들과 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휴원하겠다 하는 계획, 그러니까 휴지 계획서라고 합니다. 휴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부에게 직접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휴지 계획서를 정부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 위반할 때 시정명령, 또 운영 정지, 또 2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 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 준법 투쟁으로 인해서 시설 폐쇄가 발생하는 어린이집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제 그 준법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그 참여와 그리고 동의서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희들이 이번 그 준법 운영에 정부가 미온적일 때 폐원을 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정부의 강압적인 그 정책에도 저희들이 맞설 각오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최창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 그리고 상속에 이르기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비용 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소득공제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질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65세가 넘으셨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4남매 중에 차남인데 제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주거 형편상 지금 함께 거주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의 인적공제도요,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이나 아니면 시부모님도 포함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함께 살지 않으면 부모님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따로 살더라도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나 또 부양하고 있다면 장남이나 장녀, 차남, 차녀의 구분 없이 자녀 중에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그 소득공제 항목이 가장 큰 것은 인적공제이기 때문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고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라면 추가로 인당 100만 원씩 또 가능하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이나 치매 중풍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인당 2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하지만 부모님이 우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은 소득 또는 나이 요건이 충족돼야
돼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연간 소득 금액 기준이 100만 원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또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직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은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봤을 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소득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금소득이 있다면은요.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또 2001년 이전에 불입해서 지금 받고 계신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 수령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되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뭐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없더라도 2013년도에 퇴직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뭐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해서 1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그 부모님의 연세가 모두 60세가 넘으셨고요. 네. 또 2013년도 과세 기간 동안 국민연금 소득만 있었기 때문에 차남이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문의하신 분이 차남인데 차남께서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은 다른 자제분들은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제분 중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모님이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네, 그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은요, 중복공제나 아니면 허위 과다 공제자를 가려내게 되는데요. 네. 만약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공제를 받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소득공제를 형제자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신청해서 중복해서 만약에 공제를 받았다면은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예.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님 인적공제를 형제자매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세율 구간이 좀 높아서 절세 혜택을 많이 보는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질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데 가족들의 의료비 공제도 그렇게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올 초에 아내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를 신청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맞벌이 부부에는 그 소득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한테 몰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다면은 세율 구간도 높기 때문에 절감되는 세금, 즉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문의 주신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하지만은 또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인적공제나 교육비 공제처럼 최소 사용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네.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하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처럼 총 급여에서 몇 %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액이 발생되는 항목은요. 자칫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총급여가 6천만 원, 또 부인의 총급여가 3천만 원이고요. 네. 연간 의료비 지출이 한 15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6천만 원의 3%인 18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부인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 남편에게 의료비 소득공제를 몰아서 신청하게 된다면 연간 의료비가 150만 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남편 소득의 3%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공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렇군요. 반대로 부인 쪽으로 몰아주게 되면은 60만
60만 원의 공제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부부의 총소득과 연간 의료비를 감안하신 다음에 의료비 공제를 누구에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은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당해년도 지급한 의료비 중에요.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의해서 보험금을 타서 지급한 의료비는 예. 가계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셨거나 아니면 사내복지기금으로 병원비를 지원받은 항목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고자가 직접 제외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요. 의료비 공제를 부인해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셔야만 합니다. 예. 재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사인 회사가 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수정 신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1년 동안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보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그 의료비 금액이 적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소득 증빙 서류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요.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다음에 예. 소득공제 신고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재한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요, 의료비 공제하고 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요, 나이나 소득 금액으로 인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따라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좀 꼼꼼하게 정리하신다면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키움에세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을 찾아가려면 스텝 1.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요.
효원로 20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 건물이 맞겠죠. 스텝 2. 그리고 바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기 때문에 효원로 20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알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이제부터 생활화하세요.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영동지방에는 2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는 서울 등 내륙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충청 이남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영동지방의 폭설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매달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픽스가 1년 사이에 0.5%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이자를 더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목동 등촌시장 일대 1,500여 세대에 1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전신주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더니 곧바로 전기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달려있던 전기 개폐기가 고장이나 정전이 발생했다며 불량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해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에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의 제1노조인 서울 지하철 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와 공동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제2노조인 서울 메트로 노조도 파업 동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 들어온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426번인데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논밭이 있습니다. 중간에 논길이 있는데 10년 전에 논밭 근처에 공장을 세운 레미콘 회사가 그 논길을 자꾸 이용합니다. 제 개인 사유지인데 너무 많은 차량이 자꾸 좁은 논길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피해가 좀 있습니다. 매연 때문인지 그 근처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 도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지나다녔는데 그 지나간 그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 네. 개인 사유지에 있는 길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이용료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네. 한마디로 남의 땅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원인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지금 단지 그 공장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라면 네. 사실 그 통행을 이렇게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통제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 이용료를 그럼 받을 수 있다면은 이용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사유지인 도로를 그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러니까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땅의 시세나 이런 것들을 그 감안을 해서 네. 그 땅을 임차를 했을 경우에 월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주변이 논밭인 경우에는 사실 그 부당이득 임차 상당료 금액이 예. 큰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쭉 이용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어차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시효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예. 현재로부터 10년 전부터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로 또 나라에서 그 토지 개발을 허가해 줄 때 일부분은 도로로 만들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용료를 내야 됩니까? 예, 대개 이런 경우에는 그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뭐 기부 체납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그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기부를 하라라는 예.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공도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경우에는 그 전에 사용자 그 소유자였던 분이 어떤 별도로 부당이득 청구를 하시긴 좀 어렵죠. 아,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1539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안양의 홍성식입니다. 네. 예, 다름이 아니고요. 그 시골의 땅 문제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7년이 넘으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신 지는 지난 8월에 돌아가셔갖고 한 4개월 돼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형제들이 8남매예요. 네. 8남매인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상속 땅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걸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동생 제일 막내에서 막내 우개 둘째 이제 막내에서 둘째 놈 그놈이 지금 47인데 집 나간 지가 행방불명 된 지가 한 20년이 됐거든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여가지고 경찰서에도 신고하는데 아마 사망 신고도 못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는 살아서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활동은. 예. 그런데 본인이 집을 안 오겠다고 연락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 그 문제는 이제 아버님 그 땅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걸 정리를 하고 시골에 있는 집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속도 안 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아마 전기 예금을 시켜놓은 거 있었나 봐요. 돈 한 몇백 되나 본데. 예. 이것도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찾아보니까 통장이 있어서 그걸 확인차 해보니까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 형제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오시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예. 다 이제 다 같이 한번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속은 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이 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이 좀 2번 일어났는데 그 이전서부터 지금 그 동생분이 행방이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그 동생으로부터 어떤 직접 그 연락을 받거나 최종적으로 소식을 들은 뒤로부터는 약 20년 가량이 지났다라는 거죠. 이제 20년 정도 돼서 소식이 한 번도 없는데. 예. 경찰에다가 이제 이거 좀 찾아달라고 좀 요청을 했지요. 예. 근데 이제 경찰에서 확인만 했을 뿐 직접적인 연락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동생으로부터. 예, 전혀 없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해서 실종 선고 제도를 좀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종 선고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상당 기간 이상 행방이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재산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실종이 돼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법률적으로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실종 선고 제도거든요. 그 실종 선고 기간은 일반 실종인 경우에 5년입니다. 즉 행방을 알 수 없는 기간이 5년을 지나가게 되면 실종 선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법원에서 그 행방이 묘연한 동생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실종 선고가 된 그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동생은 그냥 사망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그 동생이 없는 걸로, 즉 어머님과 7남매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땐 그냥 7남매가 상속이 받은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는 하실 것이 그 동생에 대한 실종 선고 신청을 하셔서 그 절차를 한번 밟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실종 선고가 되게 되면 그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동생이 그 최종적으로 연락이나 확인이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예요. 그러니까 약 20년가량 행방이 알 수 없었다면 한 15년 전에 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미 동생은 상속인이 아닌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상속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어머님 명의의 그 통장에 있는 돈도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종 선고는 어디 그 지방에 시골에 있는 그 군청에 돼야 됩니까? 어디 법원에 돼야 됩니까? 실종 선고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겁니다. 실종 선고 신청 법원에다가요? 예. 그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뭐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근처 법원의 그 종합 민원실을 방문하시게 되면 그 구체적인 절차는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일단 그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실종 신고를 한다면은 앞으로 5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20년 정도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1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방이 알 수 없는 그 행방을 알 수 없기가 시작이 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이미 20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5년이니까 지금 실종 선고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이 나는 것은 그때로부터 5년,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다가 우리가 경찰에서 한번 저기 신청했을 때 좀 찾아달라고 했을 때 그게 연락받은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때 경찰에서 하는 말이 본인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잡아올 수 없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고 연락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사를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다.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1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고요. 경찰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정말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라고 판단을 법원에서 한다면 그 2년 전부터 5년이니까 앞으로 3년 뒤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법무사는 지금 지방에 있는 법무사나 여기서 하는 법무사나 똑같습니까? 예.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 예금액,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금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법률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있는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511번인데요. 학습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1월 21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편집 일까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건 제 업무와 너무 달라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님 비서가 저에게 12월까지만 일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만 더 다니면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달 정도 더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사장님이 정식으로 그만두라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해고할 때는 며칠 전까지 말해야 하는 건가요? 해고 위로금 이런 것도 있던데 받을 수 있나요? 서류상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1년이라는 기간 채울 수 있는데 회사로 인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네. 한 달만 채우면 이제 1년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뭐 가능한 거고요. 만약 이것이 부당 해고라면은 이제 근로자분께서 부당 해고임을 다투고 그러면은 이제 그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돼서 퇴직금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1년이 안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예,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해고 날짜가 1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그러면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예. 지금 보내온 사연을 보면은 그 사장이 아직 정식으로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보통 직원을 해고할 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근로기준법상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기재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예. 그러니까 말로 해서도 안 되는 거군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구두로 그냥 통보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 법상으로는 이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기재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 사연과는 반대로 직원이 그 일을 그만둘 때는 며칠 전에 그거를 통보를 해야 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그 반대의 경우에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언제든지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퇴사 의사를 밝힐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회사가 급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을 알면서 아무런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안 나와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회사에 어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는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뭐 아무 때나 그만둬도 되긴 되는데. 뭐 단순 그냥 그런 업무였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7244번인데요. 한 달 전쯤에 마트에 주차를 해놓고 장을 봤는데 장을 보고 나서 주차장에 와보니 누가 차를 받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마트 CCTV를 경찰에 넘겨서 신고했고 해당 차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고 보험 처리가 안 되더군요. 경찰에게 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수리비용 150만 원을 알려줬습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되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주겠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발뺌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차를 받고 도망을 갔는데 이거 뺑소니에 해당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뺑소니라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도주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해서 그런 이제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이 돼서 엄한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되는데 예. 이러한 그 단순히 사람이 안 다치고 자동차만 다친 경우에 그 손괴가 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출해서 도로교통법상 그 처벌이 되게 됩니다. 예. 근데 넓은 의미의 다 뺑소니의 두 가지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이 차를 들이받은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데 이건 위법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것 자체가 네. 위법은 아닌데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입을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의 그 돈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뭐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가 수리비를 못 주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삶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그 고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했다가 합의를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분께서는 이제 경찰서에다가 진정서를 한번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 식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발뺌을 한다. 좀 엄하게 처벌을 해달라. 예. 경찰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했느냐 안 했느냐가 어떤 정상 창잡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수리비를 안 주게 되면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별도로 민사소송을 수리비는 또 해야 예, 되는군요. 예. 좀 그 절차는 좀 귀찮은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상담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백은지,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